구독, 좋아요. 1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쟁점에 들어가기 전에 오랜 동안 재판하시느라고 네네. 목소리도 쉬셨네요. 네,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감기 네, 걸리셨어요? 감 조심하십시오. 네. 사실은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시면 특히나 감기에 걸리기가 쉽죠. 김지미 변호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그 재판장에 계셨는데 저는 재판 지기현 판사가 쭉 선고 요양문 발표를 할 때 쭉 이야기하는데 김용현 변호인 속에 김지미 변호사도 왔습니다라고 그 얘기 들었어요. 안에 계신다는 걸.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1심 선고의 중요한 쟁점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김지민 변호사가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핵심 쟁점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주요한 부분만 핵심 쟁점을 다루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판결문이 나오면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핵심 쟁점을 위주로 하고 외신 보도, 해외에서는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마침 고든창 변호사가 또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기현 부장판사 자기 입으로 180도 입장을 바꾼 그 문제부터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사 적법성 문제와 관련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인 작년 3월에 지기현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고에서는 완전히 이걸 뒤집었어요.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또 쟁점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2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소 기각을 외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수사 개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왜 내란죄 수사를 개시를 했냐. 그러니까 개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했고 저희는 또 다른 쟁점, 다른 적법 절차, 그러니까 다른 요소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그 절차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아예 안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봐야겠지만. 근데 어제 낭독한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아주 치밀하고 정치하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국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대를 했던 부분은 지난해 3월이죠. 공수처에서 이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법원에 확립된 판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수사권은 없지만 작년 3월에 나온 그 구속취소 결정문에 보면 수사권은 없지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사실 굉장히 궁색한 겁니다. 공소장을 저희가 이제 받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란에 대한 예를 들면 공소장이 100페이지다. 그러면 내란에 대한 게 90페이지가 넘고요. 네. 직권남용이 몇 줄 안 됩니다. 몇 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판에 저희가 공소장 변경을 막을 때 막았던 방어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까지 다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권남용죄는 포선만 하던데 예. 이거를 이렇게까지 갑자기 그 볼륨을 상당히 키우는 걸 허용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저희가 불만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마지막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타고 쉽게 말해서 그거를 브릿지로 삼아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지난해 3월과 같은 판결을 해서는 안 되죠.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때는 수사권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타고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하러 법률 규정을 만듭니까? 그냥 공수처 만들어 놓고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뭐 그냥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관련돼서 연결되어 나오는 모든 다른 혐의들도 별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명문 규정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 짓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법관이 일탈해가지고 그거 위에도 할 수 있다? 재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해석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처, 범죄수사처에서 할 수 없는 수사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건 뭐하러
이렇게 다 쪼개놓습니까?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주로 저지를 수 있는 부정부패 관련된 범죄만 거기에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 내란죄는 없고요. 그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어야죠. 차라리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부분만 판단을 하거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한 본인의 생각을 뒤집어서 이번엔 수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타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형법정지에도 위반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공수처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앞으로 공수처가 못할 수사가 뭐 있습니까? 일단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 그걸로 일단은 영장 발부받아서 부르겠죠. 그 다음에 다른 별건으로 막 수사하겠죠. 기소하겠죠. 그런 다음에 법원에 가서는, A라는 죄명으로는 수사 못하는데 뭐 어떻게 했냐. 우리는 B씨를 타고 했다. 그렇게 되면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무한정 확대시켜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공소기각으로 잘랐어야 마땅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하나만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그 얘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내란죄에 관련한 수사에 관해서 지기현 판사가 직권남용 수사 중에 혐의를 발견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수사 중에 이게 발견을 했습니까? 이 내란죄를 갑자기 없던 혐의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혐의나 사건을 네.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포섭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네. 처음부터 내란죄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겠다고 간 건데 그거를 거짓말하면 안 돼.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같은 법률 관계 사실을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보면은 모습이 이렇고 왼쪽에서 보면은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사실관계를 포섭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굳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주장한 건 내란이 결국 장기 독재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한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했다고요. 그게 결국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오른쪽에서 보면 내란죄, 왼쪽에서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라고 평가한 건데 누가 보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끼워 넣어야 내란죄 수사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법률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분명히 지기현 부장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네. 자, 다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쟁점 중요한 부분. 앞서서 이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의 핵심 쟁점이죠. 사실은 공소 기각될 그런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폭동에 관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폭동에 관한 선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폭동을 어떻게 봤느냐? 무장한 군인이 9km 진입한 것이 폭동이고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9km 진입한 것도 폭동이고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차량을 이용해 9km 출동한 행위 자체가 앞서 말한 것들 모두 포함해서 폭동이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폭동이라고 하면서 모두 폭동이다. 자, 한 현직 부장판사가 이 지기현 재판부의 선고 결과 이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예요. 지금 판사입니다. 현직 부장판사. 내란죄는 폭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비상계엄 당시 서울이나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양당이 비판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내란죄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군 통수권자가 정말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해야 할 때도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의 폭동에 대한 이 선고 내용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 판결을 양독하는 방식이요. 예. 판결문 전체를 다 이제 읽게 되면은 몇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 쟁점만 선택을 한 다음에 두갈식이라고 하죠. 예. 결론, 우리 법원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근거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대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특정한 인물의 혐의를 인정하기가 좀 주저스럽다. 무죄를 받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무죄 두분 선고를 받았습니다. 했죠. 네. 그런 게 선뜻 인정하기가 좀 주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 나름대로, 그러니까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주저가 된다는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부장판사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인가요? 이 의견을 내신 분이 예,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님이시군요. 예. 앞으로 군 통수권자는 물론이고요. 지금 파면당한 군인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군사 작전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군 조직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군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실전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저어된다고 하죠. 주저될 것 같아요. 지경 부장판사가 내린 그 판단에 따르면은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강계 문제가 폭동 있었죠. 한 지방의 평온을 깨뜨릴 만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엄을 알고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허락되지 않은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 청사 안에 진입하려고 했던 유튜버들, 군인들에게 권총집을 뺏고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던 수많은 군형법 위반자들에 의해서 폭동이 있었죠. 그런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할 거면 뭐하러 우리가 대중적인 그 투표로 판결하지 왜 직업법관에 판결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37번입니다. 장관님 사건을 기준으로. 37번의 재판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직업법관을 믿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영상을 보거나 이미지를 볼 때 그 영상이나 사진에서 풍겨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군인들과 일반인들이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것만 봤을 때는 인상이 이게 뭔가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근데 세밀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군인들이 맞았다고요. 맞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폭동을 인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정에 출석한 대부분의 군인들이 직업법관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업법관 3명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나와서 본인이 경험한 바에 대해 진술하는 그 증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이 형사정법의 그 체제 하에서 본인이 직업법관으로서 볼 때는 증인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10명이 나왔으면 9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폭동을 일으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사람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안규백 의원이 그때 당신 의원이었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체포하라, 의원을 체포하라. 그 체포하라는 그것도 포고령도 상당히 지금 그 폭동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이 됐는데 그런 지령을 받았으면 그 군인이 만약에 논리대로라면 무장한 군인이 그 사람 하나 체포를 못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평소 훈련한 대로 건물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지 사람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폭동을 인정했냐? 출동은 행위지만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길게 재판을 하냐는 거죠. 뭐하러 증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국가기밀을 다 파헤쳐가면서 뭐하러 재판합니까? 포고령 종이 한 장만 들고서 판단을 하죠. 그렇게 할 거면은. 결정적으로 증인들의 증언의 다수가 공소사실을 흔드는 쪽으로 많이 증언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존에 있는 신문기사에 입각한 판결, 그리고 뭐 군인들이 당연히 동원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포고령에 의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판 중심주의를 무시하고 증인들의 증언에 공소사실을 흔들 만한 증인들의 증언을 무시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요?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2심에서 다시 틀기도 하고 제시도 하겠지만 폭동을 일으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공운수노조와 같은 그런 안전 깃발, 민노총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깃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거기 안에 가서 폭행을 일으킨 주체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폭동이 됩니까? 이런 식이 되면 군인들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천이나 어딘가요? 계룡 이런 데서 훈련만 하지 우리가 실전 상황이 됐을 때 투입을 안 한다. 우리 군인 가면은 우리 상관에게 가서 말할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냐? 무슨 임무를 하길래 우리를 보내야 되냐? 우리 항명하겠다. 군의 생리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 군의 작전을 자신감 있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뭐 하기만 하면 지역 30년이요? 장관님이 말이 30년이지. 지금 장관이 연세가 몇 살이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0년이면 무기징역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뭐 3스타, 2스타
이런 뭐 3, 4성 장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목상의 장군들에 불과할 것이고 다시는 군의 작전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장군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은요. 비록 70년간 전쟁이 없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휴전 국가고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여전히 상주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국가란 말이죠. 법관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판결하는 게 누구 덕인 것 같습니까? 다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뭐 빈총을 갖고 가서 그냥 군복 입고 흑복 입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헬기를 탔다는 이유 그럼 다 없애죠. 헬기도 없애고 장갑차도 없애고 흑복도 없애고 군복도 다 뺐고 다 사복 입고 하도록 하십시오. 사복 입고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갔으면은 폭동이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은 대한민국 군은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군에 이게 계엄에 관해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지금 이 판결이 미칠 대한민국 앞으로 군인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예. 자, 두세 개 좀 질문 핵심 쟁점이 있는데 바로 해외 보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주요한 쟁점도 같이 좀 그 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글을 도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온유철, ONYUCHOL. 온유철님 그 차단을 해주시고요. 방송 중에 중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차단할 수가 없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 도배하는 글들 차단을 못 하는데 우리 PD께서 보시면 바로바로 차단을 해주세요. 혹시 댓글 중에 불필요한 그 글 도배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차단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사항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무기징역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김용현 장관 30년인데 자 해외에서도 속보로 지금 빠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해외 보도는 사실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도를 했어요. 판결 논리의 구조적 쟁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어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신들이 어떻게 좀 다루었는지 레퍼런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기조 분위기 해외 이 외신들의 좀 빠른 보도 내용이 있긴 한데 좀 보도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보도를 대부분 빠르게 했습니다. 아마 이제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그 인지하고 있던 외신 보도들이 많기 때문에 타전은 빨리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그동안은 해외 외신을 보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방송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뉴스맥스라든가 폭스뉴스 같은 매체에서는 이게 외신이 가진 한계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타전을 그 송고를 해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을 좀 참고를 하고 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판결문 내용을 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읽어내려간 판결 내용을 잘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제 그 혹시 보셨나요? 교대역에서 서초역 쪽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면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단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를 이제 균형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좌편향되어 있는 외신에도 그런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CNN이라든가 타임즈 이런 데서는 그냥 우리나라 보도를 베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잘 모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기사를 그냥 긁어서 붙여 넣는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요즘은 또 이런 보수 매체들 보시는 분도 많지만 그 트위터, 예전에 트위터죠. 예. X나 그다음에 트루스 소셜 같은 거를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외 외신을 좀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타임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빠뜨렸군요. 보도를 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AP도 당연히 빠르게 했지만 뭐 영국, 독일도 했고요. 알자지라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알자지라에서도 보도하고 호주 SBS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대만, 일본도 빠르게 송출했습니다. 다 이제 이게 영어로 송출을 했습니다. 뭐 대만이나 일본에서 자국어로 한 게 아니라 영어로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외신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봤고 그 많은 외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분석을 한 분이 누구냐면 고든창 박사입니다. 네. 이분이 저희가 지금 고든창 박사의 트위터를 제가 캡처해 온 게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고든창 변호사가
지금 트위터에다 올린 걸 한번 볼까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걸 일부 봤는데 네. 좀 쉬운 내용들 어차피 지금 떠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오후 5시예요. 예. 이런 오후 5시면은 이제 선고가 4시 7분에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미국에 계신 분인데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죄로 돌려놓을 거다. 이 메시지를 처음에 하나 송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밤 한 10시경입니다. 밤 한 10시경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분이 짧은 메시지를 많이 내보내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그 방송 저희가 이제 9시 시작하잖아요. 새벽 아침 한 6시에 이런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판결 내용을 좀 들으면은 이게 얼마나 정치하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논리 전개가 그렇게 되어 가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상당히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였다 보니까 좀 논리구조의 치밀 여부 등을 일반인보다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 새벽 6시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거는 어제 10시에 있던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캡처한 시간으로 1시간 전이니까 아침 6시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브랜드 인 내용이 코리아. 맞고요. 예. 제가 영문으로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글로 번역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시규환 판사가 해외 판례를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면서 가장 첫 번째 들었던 게 대만 판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네. 네. 근데 그 대만 사례인데 법정에 있던 변호인들이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웬 대만? 웬 대만? 웬 웬 대만? 미국도 아니고 웬 대만?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웬 대만인가? 네. 중국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만을 고른 건가? 근데 레퍼런스를 찾기가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근데 고든첸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했다면 왜 한국의 제도적 설계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오랜 동맹국인 미국의 법적 전통은 참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헌법 구조와 한국이 훨씬 더 한국의 헌법 구조가 대만보다 훨씬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시지만 미국은 주지사나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예. 그거를 지겸 판사가 리서치를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위수증 얘기도 하면서 종합적인 자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다투어졌던 그러니까 저희 재판을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변호인들이 강하게 다퉜던 증거 수집 절차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결국에는 일부만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또 본인이 종합하게 봤을 때는 이번에 판결,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의 판결은 기존에 확립된 판결을 엄격하게 적용한 데서 벗어나서 오히려 결정적으로는 정치적인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헌법적 한계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든장 메시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동맹관계로 보는 관점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때도 한국과 미국은 오래된 동맹관계고 이게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분석을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판결 선고를 두고 단순히 이게 한국의 사법 문제, 내부적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미국 시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적 균형이 근본적 변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인 것 같거든요. 네. 부정적인 뉘앙스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헌법 질서가 갖는 장기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동맹의 결속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내부의 사법적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헌법 질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더 떨어졌다. 그리고 이게 동맹 관계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쓰는 화법을
이 반영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든장 박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지지자이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헌법 질서,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 질서를 해석하는 사법부의 관점이겠죠. 그 관점이 우리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오히려 멀어지는, 그러니까 법이지 않고 뭔가 정치적인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동맹관계에 과연 좋겠느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내놓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해외 외신들은 베껴쓰기 바쁘지만 고든장 박사는 판결문을 본인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이번에 트위터는 정말 그렇지 않았나. X에 게시한 글은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해외 외신 보도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쭉 어떤 국가에서 어떤 내용을 대략 요약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 고든장 변호사가 짚은 내용, 특히나 이 미국 법도 아니고 대만법을 왜 썼느냐. 가장 오랜 전통 국가이고 제도적인 법적 제도적 설계 자체가 미국 법과 유사한 한국법을, 미국 법을 인용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겠는데, 더군다나 미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무슨 대만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좀 지적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외신 문제가 아까 나왔으니까 하나 좀 외신 문제, 고든장 변호사 내용은 핵심적으로 잘 내용을 좀 알게 됐는데, 외신 내용들 중에 뭐 판결문이 안 나왔으니까 상세하게 분석 기사를 어차피 쓰지는 다 못 썼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제 요약해서 쓴다는 한계가 있었을 거니까요. 다만 외신 보도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그 중계를 통해서 사실 재판을 중계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예. 특히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중계해서 그거를 아예 영구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경우는 글쎄요,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본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지난주인가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 돈봉투 사건에서 네. 무죄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무죄가 뜬 것도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적법 절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판단 자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으로 날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비슷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적법 절차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비록 공소기각은 아니지만 증거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데 증거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국민들께서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개념이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법조인이 아니면 모르다 보니까 녹취록 파일이 나왔는데 왜 이게 무죄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중계방송을 보시다 보면서 재판이라는 게 개시 자체가 적법해야 되고, 그러려면 수사 단계부터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개시된 수사도 결국엔 나중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증거가 결국엔 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체증이 돼야 되는데 하나라도 위법하면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위수중이라는 법리 자체가 영미법 법리입니다. 대륙법 국가인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법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수증 법리는 해외 외신에서 아주 잘 알고 친숙한 법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보수 매체들이나 이 중계방송을 뭐 송출하고 쇼츠를 만들고 이거 굉장히 잘한 부분들인데, 제가 이번에 외신 보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언어를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외신이, 제가 외신 기자를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았다, 결국엔 무기징역이 됐다? 이거 사실 가벼운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외신 기자를 하더라도 빨리 타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리소스가 있어야죠. 한국어로 된 기사가 많은데 그중에 영문판을 내는 몇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냥 베끼기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탄압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보수 매체에서 영어나 일어나 그 중국어나 이렇게 좀 많이 쓰는 스페인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런 언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로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줄만이라도 써주거나 우리가 X도 좀
가서 많이 이 장을 활용하고 그랬으면 외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또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외신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외신 보도를 할 때 해외 상황에 저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의존할 때 영문판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반대로 한국의 상황을 외신이 보도할 때 좀 제공할 수 있는 리소스가 다각화돼야 된다. 그게 일단 채널이 다각화돼야 되고 언어가 좀 다각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기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언어에 친숙한 언어를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어라 다음에 많이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니까 이렇게 아시아권이나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잘 쓰고 잘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채널을 다각화해서 한국 소식을 좀 잘 타전하는 그런 매체가 좀 발달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얘기하니까 펜앤뉴스 영문판 만들으라고. 네, 저는 근데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요. 네. 펜앤에서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영문판이 없다 보니까 펜앤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싶어도 영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펜앤에서 이렇게 외신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팔로우를 잘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결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보도하려고 한다. 뭐 균형 있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국내 언론은 그냥 악마화시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펜앤마이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외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역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만 소비되는 매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한국 상황을 가장 잘하는 매체가 어디냐, 한국에서 가장 외신 보도를 잘하는 매체가 어디냐, 그럼 펜앤마이크다, 이렇게 바이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해외 외신을 보도는 다 많이 합니다. 호주나 대만이나 일본에서 할 정도니까 주요 선진국들은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냥 국내 보도를 긁어서 갖다 붙이는 한계가 좀 보였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영문판, 일본판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침 이 아이가 나오셨으니까 우리 이 대표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사실은 영문판, 일본판 이 아이가 이전에 있었는데 실행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 한번 우리 대표님 고민하도록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트루스 소셜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 비슷한가 봐요. 성향이 다 좌파 성향이라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인데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것 중에 이 부분을 경고하는 문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도 물론 사법부 장악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관련된 재판 소원법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법부 장악 관련 논란 벌어지고 있는 대법관 수 증원하는 문제, 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내용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예 본인이 대문자로, 예.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대문자를 쓴다는 건 외치는 거거든요. 크게 외치는 효과를 글에서는 노릴 수 없으니까 음영 효과를 그걸 대문자로 씁니다. 근데 대문자 밑에 조금 내려보시겠어요? 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중에 팩더 코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테니스 코트라고 부르는데 그 사각형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코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팩더 코트가 뭐냐면 우리가 패킹한다고 하죠. 네. 움직일 수 없게 아주 꽉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코어가 뭐냐면 법관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대법관수를. 근데 이게 시도가 됐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잖아요. 차베스가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근데 사법부의 대법관 수를 증언을 한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뭐냐면 너무 재판이 많다는 거예요. 재판이 많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도라면 지방법원 판사를 늘리면 돼요. 네. 지방법원 판사를 늘리지 않고 대법관을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 일단 룸이 커지면 들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머리 싸움인 거 잘 아시죠? 사법부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결국엔 지금 1심이지만 저희가 3심까지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럼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하급심 법관들이 계산 안 할 것 같죠.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포션을 늘리고 대법관 포션을 늘리고 거기에 우리 진영에 부합하는 생각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 같은 사람들 많이 넣는다. 그러면 사법부 당연히 장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사법 개혁이 아니고요. 사법 장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어떤 그 장악에 대한 경계는 보수 철학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논쟁이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루소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법부의 대법관 숫자를 왜 증액하려고 하는데 그거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건 되게 오래된 논의예요. 그래서 이게 사법부 대법관의 수를 증액하는 것은 꼭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오래된 서사는 사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시절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예. 지금 결국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 대법관 증언을 하겠다는 아이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다 민주당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지만 엄연히 거대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시작 전에 우리 허현주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온풀법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죠. 아주 틀어치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국회에 쿠팡 임시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 하원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답변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한국 정부도 정부인데 결국에는 한국 정부의 배후에 있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답변 요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팩트코트 그러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메시지가 올라온 날이 2월 14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어제였죠. 지규현 부장판사의 판결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셔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트루스쇼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을 하거나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 정치를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정치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고든창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과거에 입이라고 했던 사람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숨은 메시지를 보면 계속 어떤 그 분위기가 읽히냐면 아까 고든창 메시지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좀 이상한데? 자유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한미동맹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분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메시지 안에서도 저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가 이렇게 가서 물어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 어떻게 생각하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도 절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거대 여당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모든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는 비록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내심의 의사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 정부를 떠받들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행정부하고 잘 지내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하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번에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 헤게모니를 틀어지고 있는 거대 여당과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 완전히 상반된 지점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를 가지고 왔고요. 미국 대통령 꼭 트럼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지하네 마네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지난 과거에 바이든 정부 같은 정부가요. 100년, 200년을 집권해도 못하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안에 다 해치우고 있습니다. 다 해치우고 있어요. 그린란드 한 푼도 안 주고 이제 곧 미국령이 될 겁니다. 캐나다 엘버타주가 자발적으로 우리 51번째 주를 받아주면 안 되냐. 세계 지도가 바뀌게 생겼어요.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링컨 대통령을 공화당을 만든 대통령이죠. 1번 가장 우선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이제 역전했습니다.
미국 전체 특히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서 추출한 여론 결과겠지만 링컨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오늘도 사실 이러한 외신을 준비할까 하다가 어제 판결에 대해서 외신 보도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걸 준비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여러분 잘 보시고 민주당하고 얼마나 엇박이 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팔로우를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속 엇박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뭐 종교적 탄압이든지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든지 사법부 대법원의 증언 문제에 있어서든지 하나도 일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만 환원을 해서 여쭤보면 지금 저 메시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관해서 보내는 건 저뿐만 아니죠.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한테 보내는 네. 이야기나 러트닉 장관 이야기한 거나 스콧 베센트가 장관이 이야기한 거나 이런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이름을 거명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재명의 이름을 거명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한국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한 경고, 사법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는 경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정치는 여론전이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트루스 소셜을 보시면서 각자 나름의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싫어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이 그냥 단순히 미국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상반되는 지점을 계속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폭주를 멈추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가능하냐? 일반 국민들, 그 다음에 논평가들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 안에. 그런 해석을 많이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 왜 고든창을 계속해서 뭐 지치지 마라, 힘내라는 메시지만 내놓고, 왜 대한민국에서 해주는 게 없냐?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고, 논평을 하지 않는데,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나서서, 먼저 대한민국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된 거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합이 맞았고 민주당에서 내놓는 정책은 다 지금 미국이 싫어하는 거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김영희 장관님에 대해서 30년을 선고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거대 야당 의 폭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 비상대권, 비상계엄 선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전개해가면서 자기가 내린 그 판단을 뒤집어가면서 무기징역을 내린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전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고든창이 내어놓은 메시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상하다,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의견과 오히려 일치되는 의견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남은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의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앞서 이제 핵심 쟁점을 좀 다뤄봤고 아마 남은 과제는 향후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그것의 쟁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봤는지 요약본이 아니라 상세한 좀 판결문을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재판 진행 일정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제 항소장을 바로 제출을 했고요. 예, 어제 바로 제출했습니다. 네, 어제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이제 정식의 하드 카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보고 분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읽어내려간 항소심 판결문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파고들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투쟁을 거대 야당에 밀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스팔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결국엔 제도권 안에서는 우리가 정치 투쟁에서는 한번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변호사는 코트,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그 사각형의 코트 안에서 법률 용어로만 쌓여야 되는 그런 한계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정치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정치투쟁을 자꾸 법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냐. 국민들의 심판에 맡겨달라. 사법부는 사법심사를 자제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직연판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정치투쟁이다. 그런데 이것을 형법상의 책임도 물어서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이거를 실링을 시켜버리기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고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퉈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항소심 판결을 잘 분석을 해서 기회가 되면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쟁점 사항도 사실은 제가 다루려고 했던 쟁점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쟁점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의 입장과 해석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여쭈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시청자분들에게 사실은 지금 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여론전, 심리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해외 외신도 소개한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치투쟁, 권력투쟁은 어떤 부분에서 결판이 나는지 그 부분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좀 오늘 쟁점 사항이나 여러 가지 중에 이 부분은 좀 부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뭐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요, 미국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해줄 말 있으면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댓글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예.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댓글을 올려주신 분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판결 선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많이 낙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는데 직연 부장판사가 제 내심에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판결, 희대의 판결을 남겨서 그래도 사법부 안에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남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를 바랬고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사법부는 사법부의 시간이 많이 후퇴했다. 그리고 아까 올려주신 것처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이번 재판이 어쩌면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예 사법부가 작용하러 굳어지거나요. 아니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재판이 이 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어제 재판 마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싸울지 한번 전략을 짜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정치 투쟁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3심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처음부터 다시 싸운다는 생각으로 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판결 때문에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그 끝자락에 정말 매달려 있듯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게 한미 동맹의 크게 덕을 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펜앤마이크 같은 정론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널과 언어를 다각화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해외에서도 알 수 있도록 알리고 그래서 이 사법부의 쇄신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해악이 되는 일인지를 좀 알리는 그런 노력이 수반이 돼야 결국엔 이 정치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김재민 변호사님 지금 장기간 지금 변호인 활동을 하시느라고 사실은 이제 밤잠도 많이 줄여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기 걸리셨는데 그 중에서 나오셔서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해외에 또 보도들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또 고든창 변호사의 메시지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또 투쟁의 현장으로 가고 또 법적인 차원에서 그 코트 안에서 갇혀져 있긴 하지만 늘 밖에 열려 있는 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